이번 주 들어 각국의 관세 서한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와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U와 멕시코는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필요하면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멕시코에 부과된 상호 관세율을 올리며 무역 합의를 압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나란히 30%의 상호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각 보내는 2장의 이 서한을 올렸습니다. 지난 4월 이 상호 관세율을 처음 발표했을 때 EU에는 20%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번엔 10%포인트 올린 새로운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 겁니다. 지난 5월 EU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50%로 올릴 것이라고 위협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10%의 보편 관세 적용만 노리고 있었던 EU의 목표와는 상당히 상반된 수준입니다. 미국과 EU 협상팀이 이 관세율과 비관세 무역 장벽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핵심 쟁점인 자동차와 농산물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인 이 USMCA 체결국 멕시코의 경우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마약 반입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이유로 캐나다와 함께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지난 2월에 책정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멕시코 상호 관세율은 거기에서 5%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USMCA 준수 상품에 대한 현재 이 관세 면제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서한에서 공통적으로 이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멕시코에 대한 서한에서 이 멕시코가 미국으로 마약을 반입하는 카르텔에 맞서고 합성 마약인 이 펜타닐 유입 차단에 성공하면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국과 일본 14개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서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4개국과 EU에 보낸 서한을 지금까지 공개해 왔습니다. 네, EU와 멕시코 정부의 반응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8월 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이 비례적 대응의 조치 채택을 포함해서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EU 수출품에 대한 30% 관세는 대서양의 이 공급망을 교란해 미국과 EU 양측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관세율 통보 서한이 아닌 원칙적인 합의 타결을 목표로 했던 EU 집행위와 대사들은 오는 13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U는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찌감치 1차 보복 조치를 마련했지만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대미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일단 시행을 90일 동안 보류했습니다. 1차 보복 조치는 34조 원 규모의 이 주요 미국산 수입품에 10% 혹은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14일 새벽 0시부터 이 조치가 자동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 관세 10%, 미국의 기본 관세 10%,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2차 보복 조치도 별도로 마련 중입니다. 멕시코도 이번 상호 관세가 멕시코와 미국 양측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존 교역 규칙을 위반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도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즉각 개시하는 한편 USMCA와 WTO 이 세계 무역기구 절차를 통해서 법적 대응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제구리인 정년동에도 다음 달 1일부터 50%의 대미 품목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50% 관세에 정제구리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제구리는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미국은 구리를 가공해 만든 중간재, 반제품에도 50%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모두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학사 일정 조율 문제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의대생 단체가 의사협회, 국회 측과 함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공동 입장문을 내고 수업을 거부해왔던 모든 학생이 이제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지 1년 5개월 만에 나온 복귀 선언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생의 본분으로서 겸허하고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의료 현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는 국회와 함께 새 정부의 학사 일정 정상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다만 구체적인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1학기가 끝난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복귀하더라도 1년 단위의 학사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의대생 단체는 특혜 논란이 불거진 학사 유연화를 바라는 건 아니라며 방학 등을 통해 정규 과정을 다 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총량의 차원이나 아니면 질적 차원에서 전 정부가 계속해서 해왔던 학사 유연화와 달리 압축이나 날림이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는.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과도 같은 교육 과정을 소화하는 데 무게를 뒀는데 이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의정 갈등의 또 다른 핵심 축 전공의는 이번 공동 발표에서 빠졌지만 국회 복지위 위원들과 공개 간담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교육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시기와 방법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 학사 일정과 교육 여건 그리고 의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과 관계부처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추가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뜨거운 열돔의 기세가 막바지에 달하며 주말에도 서울 낮 기온이 36도를 웃돌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담긴 서울 도심은 곳곳이 붉은색으로 마치 불바다를 연상케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열돔 현상은 점차 해소하지만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서울 도심. 높은 습도 대신 강한 햇살과 지면의 열기가 활동을 힘들게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들여다보니 달아오른 도심 속 아스팔트 온도는 무려 55도에 육박합니다. 뜨거운 불가마 수준입니다. 종일 열기가 쌓였을 건물 외벽 온도색도 온통 붉은색으로 40도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폭염경보 속에 서울은 36도 이상 기온이 올랐고 광진구와 동대문구는 체온보다 높은 37도를 웃돌았습니다. 또 광명 철산동과 파주 광탄면도 38도 안팎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두 개의 뜨거운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은 가운데 산맥을 넘은 동풍이 수도권 등 서쪽에 영향을 준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심한 폭염은 주말을 고비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불처럼 견고히 한반도 상하층을 채웠던 두 개의 뜨거운 고기압이 일요일부터 점차 우리나라 상공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기를 가둔 열돔 현상이 서서히 사라지고 이후 낮 기온도 점차 하강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월요일 이후에도 더위는 이어지지만 경보에서 주의보 수준으로 한 단계 약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기압들이 우리나라 상공을 두텁게 덮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다만 이것이 13일 정도 되면은 이제 이 기압계가 한번 무너지는 형태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뜨거운 남쪽 해상을 지나며 발달해 북상한 열대저하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한 주 때이른 폭염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 기온 30도가 넘어가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며 쪽방촌도 다시 비상입니다.
방문을 활짝 열어놨지만 실내 온도는 벌써 30도에 이릅니다. 문 열으면 불안하죠. 문 열고 자요 그냥. 더우니까. 바깥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뜨거운 햇볕에 바람도 불지 않아 숨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름에 걱정돼. 폭염에 대비해 이렇게 공원에는 쿨링 포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마저 해가 쨍쨍한 날에는 더위를 피하기 역부족입니다. 6월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달에는 더 극심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2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10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8월에야 하루 100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이나 이른 시점에 환자가 급증한 겁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누적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4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9배에 달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보다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야외 노동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가축 폐사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지난 10일 하루에만 가축 7만 8천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사한 가축은 닭 등 가금류가 7만 7천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돼지도 1,0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모두 60만 4천여 마리로 조사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3천여 마리와 비교하면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의 소환을 앞두고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도울 변호인단은 이번 주 초쯤 구성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먼저 오는 16일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는데 명태균 씨는 물론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도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들을 불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실제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들에 이어 주가 조작의 배경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던 웰바이오텍 회장 이모 씨와 대표 구모 씨가 나란히 소환 통보를 받은 겁니다. 특히 삼부토건의 부회장이기도 한 이 씨는 해당 포럼을 기획한 인물로도 알려졌는데 특검은 포럼 이후 회사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하며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 자금 흐름의 특이사항을 추적하는 동시에 해외에 체류 중인 김 씨를 소환할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며 김건희 여사도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김 여사를 언제쯤 소환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집사로 불린 김모 씨가 어떤 인물인지 임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이른바 집사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 김모 씨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씨와 김 여사의 연은 지난 2010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김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에서 감사를 맡은 김 씨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설립을 돕고
땅 투자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를 받을 정도로 김 여사 일가 일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렌터카 사업에 발을 들인 뒤에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그룹 계열사 등 대기업에서 180억 원대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 당시 김 씨가 대주주로 있던 IMS 모빌리티의 재무 상태는 자본 잠식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김 씨를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특검도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투자금 일부인 46억 원이 기존 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는데 해당 법인 이사가 김 씨의 아내로 드러나면서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앞서 무혐의 처분된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며 수사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김 씨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특검은 김 씨가 수사망에서 벗어나려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내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계엄 관련 직권남용,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완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다만 계엄 전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예상됩니다.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외환과 내란 혐의가 사실상 연결된 범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 관계자 소환 등을 통해 외환 혐의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의 속도가 붙는 가운데 관건은 정점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변호인단이 조사 당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의사를 최종 확인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은 더위와 지병인 당뇨 등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소환 불응 시 곧장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인 뒤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49명에 대해 모두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시위대가 탈취한 경찰 방패를 집어던지고 기물들을 걷어찹니다. 119 형명이다. 119 형명이야 이제. 나와봐. 점거해.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줄줄이 검거된 이들 가운데 먼저 6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40여 명이 더 기소돼 전체 피고인은 100명을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처음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4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모두에게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데다 영장 발부 판사를 찾기 위해 수색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49명 모두의 최후 변론이 진행됐는데 대부분은 섣부른 행동을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여전히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 폭력 사태와 관련해 먼저 1심 결과가 나온 재판에서 법원에 침입했던 피고인들은 모두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들에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말, 민주당은 1기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하며 후보자 업무 기류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정조준하는 동시에 다른 후보자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 전원 생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면서도 의혹이 일부 부풀려진 측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모두 이른바 결정적 한방은 아니라는 겁니다. 19개 부처 내각 인선을 종합적으로 호평하며 후보자들을 간접 엄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 코를 구해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실력파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건데 후보자들의 능력을 부각하며 도덕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주말에도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를 겨냥한 공세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과 보좌진 갑질 의혹에도 뻔뻔한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날을 세우며 청문회 전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능력주의에도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위법을 위법이라 말 못하고 갑질을 갑질이라 말 못하는 정부가 과연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기어코 청문회가 열리면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수적 열세와 지지율 하락이라는 겹악재를 탈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엿보입니다. 야당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청문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며 맹탕 청문회가 우려된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초대 내각의 절반 수준인 무려 9명을 현역 의원으로 배치했습니다. 그야말로 배지 장관의 전성시대가 열린 건데 이번 주 인사청문회에서도 현역 불패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헌정사상 처음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장면입니다. DJ 정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한동 후보자를 상대로 농담과 칭찬을 오가는 맹탕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첫사랑에 관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십니까? 조강지처와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를 해보질 못했습니다. 삼김시대 여야를 넘나들며 다져진 20년 정치 내공에 특유의 넉살까지 보태 이 총리는 무사히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25년 동안 현역 국회의원들은 단 한 차례도 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없습니다. 총선에서 1차 검증을 받은 셈이고 동료 의원들끼리 친분이 있는 데다 나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검증이 통과 의례처럼 진행된 겁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현역 의원은 7년 전 유은혜 사회부 총리가 처음이었는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엔 냉랭한 정치 환경 탓에 국회 합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이래저래 현역 불패, 현관 예우라는 말이 통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도 초대 내각에 현역 배지를 무려 9명 배치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무위원 겸직 사례는 있지만 새 정부에서는 50%에 육박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대통령실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 신속한 조각이 중요하고 함께 호흡해온 당을 깊이 신뢰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혼연일체로 뛰겠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8년직이 법무부 정성호 의원을 필두로 오선의 윤호중, 안규백, 정동영 의원 등 여의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상대적 온건파들이 이번 주 줄줄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섭니다.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책임 정치 측면에서도 명분이 있겠지만 배지 장관 전성시대를 맞아 의원 내각제냐는 일각의 비판도 곱씹어볼 만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은 이 대통령이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전 주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오찬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에이펙 정상회의에 와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정전 주필은 전했습니다. 정전 주필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참석 문제를 상당히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역시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교 60주년인 올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를 놓고 국제 무대에서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용외교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의 숙제와도 같은 역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인데요.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한 주요국 정상은 이시바 일본 총리입니다. 취임 2주도 안 돼 만난 두 정상은 올해로 수교 60주년이 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그러나 한일 관계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 군함도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이 정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조선인 강제 동원을 설명하기로 한 약속 이행 문제를 두고 표 대결까지 벌인 겁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서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정부와 희생자 유가족이 막판에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반쪽으로 치러진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은 올해도 일본이 원래 약속한 7, 8월 개최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으로 개최 시점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도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 문제는 거의 모든 사안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외교는 국익을 우선으로 하겠다며 실용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한일 관계 개선의 문턱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역사 문제를 이번 정부는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래에 직접 만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원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북한 원산 리조트의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방문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강원도 원산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는 전투적 형제라고 입을 모으며 이는 크루스크 파병을 통해 직접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는데 김 위원장이 직접 원산으로 왔습니다. 러시아 매체는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가까운 미래에 만나길 원한다는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무장관 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 소통하고 있다며 직접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는 언급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전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북한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행동할 거라며 동맹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북한 측은 라브로프 장관이 이번에 평양이 아닌 원산을 방문한 데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라브로프 장관도 북한의 원산 관광지구가 훌륭하다며 항공편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러시아 관광객 유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북핵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란 표현이 빠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뜻하는 CD로 표현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RF 의장 성명에서 나온 이 표현은 북한이 반발해온 CVID보다 낮은 수위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지 시간 10일부터 이틀 동안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에 외교부 권규환 글로벌 다자 외교 조정관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조정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달성한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조정관은 이어 폴란드와의 양자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 여파로 60여 년 만에 미국 이민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벌써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생산성 저하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자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농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이민자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대규모 농장에선 벌써 일손 부족이 심각합니다. Muchas personas no va a salir a trabajar porque por miedo. Entonces la cosecha obvio se va a perder. Y todos los rancheros están faltos de personal. Nobody feels safe when they hear the word ICE. Even the documented people, we know that the neighborhood is full of a combination of those with and without documents. 캘리포니아의 경우 건설 노동자 41%가 이민자입니다. 이 건설 현장은 요즘 평소 인원의 5분의 1만 작업에 투입됩니다. We have a shortage of labor and there could be some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cost of building materials going up with tariffs. So it's really a double whammy.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미국 이민자 수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0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 노동부는 3월 이후 이민 노동자 수가 100만 명 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조사국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미국 제조 공장 20% 이상이 노동력 부족으로 최대 생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일부 인정합니다. You know, they have very good workers. They've worked for them for 20 years. They're not citizens, but they've turned out to be, great. And we're going to have to do something about that. 노동력 부족은 임금 상승과 생산 비용 증가로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인플레이션 심화와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올해 미국 GDP가 순이민 감소로 인해 많게는 0.3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 당국에 무분별한 이민자 단속 관행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11일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7개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위헌적 전술 활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이민 당국 단속 요원들은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대상자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일 것으로 예상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지 않는 한 불시에 이민 단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 달 전 추락해 260명이 숨진 에어인디아 소속 여객기가 이륙 직후 엔진 연료 스위치가 차단돼 엔진이 거의 꺼진 결과 추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인도항공 사고조사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객기가 이륙한 지 약 3분 뒤에 1, 2번 엔진의 연료 공급 스위치 2개가 작동 위치에서 차단 위치로 전환돼 두 엔진으로의 연료 유입이 중단됐으며 조종사들의 재점화에도 2번 엔진은 충분한 출력을 다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주말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다가 구조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화재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이윤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경이 구조용 동력 보드를 타고 수면 위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금세 파도에 실려 떠내려가던 어린이 주변에 도착해 구조에 성공합니다. 여기 한번 탈 수 있겠어? 잠깐만. 이거 형이 챙길 테니까 일로 넘어와 볼래 한번? 오전 11시쯤 충남 태안군 백사장 해수욕장 부근 해상을 표류하던 12살 어린이가 해경 구조대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가족 품에 돌아왔습니다. 해경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에는 해안가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금방이라도 지붕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있는 사찰에서 불이 난 건 새벽 2시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승려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법당과 암자 등 건물 3채가 불에 탔습니다. 이보다 조금 이른 새벽 0시 20분쯤 강원도 홍천에 있는 마트에서 불이 나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기고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정오쯤에는 충남 청양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가자고 하는 남성에게 기사가 구체적인 주소를 물었다가 변을 당한 건데 경찰은 이 남성을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밤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남성이 비틀대며 택시에 탑니다. 그런데 손님인 남성이 정확한 목적지를 불러주지 않으면서 출발도 못합니다. 처음 봤잖아요. 근데 내가 아저씨 집을 어떻게 하냐고요. 신분증까지 확인하며 주소를 찾는데 갈수록 언성이 높아지더니 폭언까지 나옵니다. 어디를 가냐고요? 서울? 응. 집이 서울이에요? 야, 너 반말 잘하네. 죽일 수도 있어, 너. 급기야 남성은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기사는 남성의 옷가지를 잡으며 버티는데 마치 레슬링 같았던 택시 안 폭행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5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가 서 있던 이곳에서 승객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40대 택시기사는 얼굴에 멍이 드는 등 몸 곳곳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머리하고 이제 얼굴 쪽하고 요 귀 쪽하고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제가. 한두 대 때리고 말겠지 했는데 계속 폭행이 이제 가해지니까. 경찰 조사에서 50대 승객은 만취 상태로 폭행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승객을 특정 범죄 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고래의 뼈와 내장이 담긴 폐기물이 불법으로 무단 투기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했던 환경미화원은 불법 포획 의혹까지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로 물든 마대자루 수십 개가 나무 팔레트 위에 쌓여 있습니다. 바닥에는 검붉은 액체가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자루 안에는 고래의 내장과 뼈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폐기물은 전용 수거용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무단 투기한 겁니다. 무단 투기 현장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한다는 안내문 옆에는 이렇게 나무 팔레트들이 놓여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구역도 아니었지만 관리자의 지시로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 밖에도 비슷한 지시는 수차례 있었다며 고래 불법 포획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 뭐 누가 봐도 불법이니까. 근데 뭐 지시를 안 따르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니까 당연히 의심스럽죠.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전부 다.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또 다른 환경미화원 역시 지난 2023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치워야 되는 건지도 맞나 싶기도 하고 좀 경황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헛구역질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업체 관계자는 어디에서 수거 의뢰를 받았는지, 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나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공익신고를 통해 동구청에 알렸습니다. 동구청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투기에 이어 불법 포획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보다 철저한 수사와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최근 인천 맨홀에서 노동자가 가스 중독으로 숨진 가운데 매년 여름이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좁은 맨홀 안으로 산소 탱크를 맨 구조대원이 들어갑니다. 지난 6일 인천 병방동 맨홀에서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진입할 때도 경보기 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유해가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 김천에서는 공장 가열 탱크를 청소하던 70대 업주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대구에서는 상수도 지하 저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숨졌고 공무원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배터리가 없네요. 배터리가 없다라는 거는 아예 작동을 못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겠죠. 여름철에 노동자가 가스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온에서 유해가스 발생률이 높아져 질식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인데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수칙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밀폐된 작업장에서는 공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뒤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2차, 3차 하도급을 준 경우 안전관리에 소홀해지기 더 쉽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중 하나로 산소 결핍으로 질식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잡이 그림이 담긴 울산 방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1970년 12월 24일 처음 발견됐던 성탄절의 선물이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유산이 된 겁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국보 방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에 올랐습니다. 1970년과 71년 성탄절 무렵 울주 일대에서 잇따라 발견된 암각화가 50여 년 만에 세계유산 등재의 결실을 맺은 겁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6,000년에 걸친 한반도인의 삶이 고스란히 기록된 암각화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 증거이고 문화 발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잡이 바위 그림은 선사인들의 창의성이 담긴 걸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17번째 세계유산을 품에 안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등재 결정을 내리면서 암각화가 물에 잠겨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근처 댐 수위를 낮추는 수문 공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권고했는데 그만큼 줄게 되는 지역 식수를 어디서 끌어올지 대안을 아직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밤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금강산도 등재 결정이 날 전망인데 우리 정부는 내년도 세계유산위원회를 열 도시로 부산이 최종 낙점될지도 아울러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2년여 만에 선보인 신작 드라마가 최근 종영했습니다. 체제 선전 목적이 강했던 과거와는 꽤 달라진 소재와 연출이 눈에 띕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봉자. 수고했어요, 여보. 앞치마를 두른 남성이 아내와 딸에게 밥상을 차려줍니다. 가부장적으로 알려진 북한 정서와는 사뭇 거리가 느껴지는 장면인데 드라마 곳곳엔 청춘들의 로맨스도 가득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내가 언젠가 말했지? 경민들 여기 있다고. 데이트 장면에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법한 익숙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떠지가 날아요. 오늘은 씻겨지고 싶어요. 자꾸 많이 지가 날아요. 검사인 남자친구 영덕의 어머니를 만난 경미.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는데 과거 남측 드라마의 단골 소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영덕인 동물 정신없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난 어머니로서 생각이 많아요. 우리 영덕일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조신을 잘해주길 바래요. 최근 22부를 마지막으로 종영된 조선중앙TV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으로 북한 매체들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신작 드라마를 내놓은 건 2년여 만인데 체제 선전 목적이 강했던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구성이 눈에 띕니다.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파격적임을 보여주고 이런 변화는 주민들의 가정사와 정서를 그대로 보여주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검사 영덕 역을 맡은 배우 최연은 신인 배우로 개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젊은 여성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프로축구 대구가 울산을 상대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하위 탈출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대구는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폭발한 세징야의 활약에 힘입어 울산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세징야는 전반 32분 김주공의 크로스를 멋진 발리슛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넣었고 패색이 짙던 후반 41분 프리킥 기회에서 직접 키커로 나서 극적인 동점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리그 10경기째 승리를 따내지 못했지만 난적 울산을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기면서 11위 수원FC와의 격차를 2점 차로 좁혔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폭염과 호우가 공존하겠습니다. 서쪽과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다만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와 제주도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해상에서 열대저하부가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영남에는 최고 150mm 이상, 호남과 제주도에도 많게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강원 영동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 청주는 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폭염이 지속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5도, 대전은 34도, 대구는 35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심한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